두 자매의 정절. 옛날 어느 마을에 꽃같이 어여쁜 두 자매가 살았답니다. 언니는 꽃님으로, 동생은 꽃지라는 이름으로 불렸지요. 자매의 아버지는 무관으로, 이름은 홍이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외병들은 진주 남강을 거쳐 합천 방면으로 북상을 하면서 노략질을 일삼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선량한 백성들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더구나 외놈들은 젊고 예쁜 처녀를 보면 납치와 겁탈을 자행하였답니다. 피난을 미처 떠나지 못한 나녀자들은 일부러 누더기 옷을 걸치고 얼굴에는 숯 검정을 발라 못생긴 것처럼 위장하고 골방에 숨어 지낼 정도였지요. 외병들은 꽃님과 꽃지가 사는 마을에까지 들이닥쳤답니다. 이제 막 잠자리에서 일어난 아낙네들이 아침밥을 지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였지요. 그래서 피하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이 마을은 아비규환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외놈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젊은 사내는 보이는 대로 찔러 죽이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 등 만행을 저질렀답니다. 마침 무관이었던 꽃님의 아버지는 관청으로부터 왜구들이 침입해 왔다는 급보를 받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외놈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답니다. 그러나 살기등등한 외놈들의 기세에 주어도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맞서며 칼을 빼들고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와 못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야? 그러고도 너희들이 살길 바라느냐? 밖에서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소리를 들은 아들 청은 평소에 아버지에게 무술을 익힐 때 쓰던 칼을 찾아 단단히 움켜쥐고 황급히 뛰어나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아버지, 여기는 제가 맡을 것이니 가족들을 데리고 피하세요. 아들아, 저리 비키거라. 네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저 포악한 놈들을 상대하려 하느냐? 너는 어서 빨리 가솔들을 데리고 피하거라. 무장인 아버지는 아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나오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잘못하다간 가족들 모두 참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들을 나무랐지만 아들 역시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남달랐지요. 부자간에 옥신각신하던 사이에 사태는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답니다. 아들아, 이젠 피하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구나. 어차피 우리 집안은 멸문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죽는 순간까지 자랑스럽게 싸우다 죽자. 외놈들에게 달려들어 좌충우돌 칼을 휘둘렀으나 결국 힘에 부치어 생포되고 말았답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싸웠으나 고작 몇 놈밖에 쓰러뜨리지 못하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외놈들에게 포박을 당해 외장 앞으로 끌려갔지요. 아버지와 오빠가 유혈이 낭자한 채로 외놈들에게 붙잡히는 모습을 본 꽃님과 꽃지 자매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울부짖었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에게 달려가 슬피 우는 두 자매의 모습에 외장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 두 자매의 미색은 이미 인근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한 정도였으니 무도한 외장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지요. 이윽고 외장은 자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물었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여기 두 분이 우리의 아버지와 오라버니이다. 오호, 너희들이 저 놈들의 딸이구나. 얼굴은 반반하게 생긴 것이 간이 부었구나. 내년들이 내 말을 듣는다면 너희 애비와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두 자매는
아버지와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회장의 말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면서도 워낙에 포악무도한 놈들이라는 것을 알고 꽃님은 싸늘하게 말을 했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간단하지.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오늘 이후로 너희 집 대가 끊길 것이고 내 제안을 수락한다면 너희 집은 계속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야. 꽃님아,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설령 우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지언정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거라. 차라리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죽자꾸나.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딸에게 외장의 요구에 따르지 말라고 하였지요. 외장이 부하에게 눈짓을 하자 눈치를 꿰뚫은 외병은 재빠르게 꽃님의 아버지와 오라비 목에 칼을 들이대고 금방이라도 목을 자르려고 하였답니다. 잠깐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단 외장의 환심을 사야 할 것만 같은 생각에 얼굴 표정도 온화하게 바꾸고 말소리도 부드럽게 하였답니다. 꽃님이 말을 들은 외장은 기분이 좋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지요. 좋아, 좋아. 역시 너희들은 현명하구나. 큰딸 꽃님이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한숨을 내쉬며 한탄을 하였답니다. 내가 부덕하여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꽃님아, 꽃이야. 아버지 말씀을 따르거라. 너희들이 외장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와 나는 죽어서도 원통에 눈을 감지 못할 것이야. 이럴 바에야 아버지 말씀에 따라 모두 함께 죽자꾸나. 피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바라보면서 꽃님이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라버니, 우리가 모두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모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멸문을 당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저희를 믿고 따라주세요. 그리고 저희 자매는 절대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잡수시고 제 말씀을 듣고 따라주세요. 꽃님이가 아버지의 바싹 다가서며 살며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아버지, 만약 풀려나시면 되도록 빨리 먼 곳으로 도망을 가 계세요. 그러더니 꽃님이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외장에게 말을 했답니다. 장군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조선의 속담에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 저와의 약조를 위해 아버지와 오라비를 모두 풀어주세요. 그것은 염려하지 말거라. 네 가족을 풀어주기 전에 너희들도 내 곁으로 오거라. 그래야 나도 안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이미 장군께 약속을 하였고 더구나 연약한 아녀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동생과 함께 외장의 옆으로 걸어갔답니다. 두 자매의 모습이 고분고분해지자 외장은 기분이 좋은지 호탕하게 웃으며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풀어주어라. 딸 꽃님이 덕분에 풀려난 두 자매의 아버지는 자기의 무능함을 한탄하며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떠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두 자매의 눈에도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라버니,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슬기로운 기질을 발휘하여 가족을 적의 수궁에서 구해낸 두 자매는 멍하니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자 외병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지요.
꽃님과 꽃지 두 자매들 역시 왜군의 볼모가 되어 행군을 따라갔지만 외장은 왜 두 자매가 순순히 조건을 받아들였든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말을 타고 왜군들을 따라가던 두 자매는 이젠 가족들도 멀리 도망갔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자신들의 결심을 실행하기로 하였답니다. 꽃이야,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리고 이 못된 언니를 용서해다오. 동생을 바라보며 처연하게 미소 짓는 꽃님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하였답니다. 예쁜 꽃이야, 너는 이제 한참 꿈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 나이인데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못난 언니를 용서해다오. 언니, 우리 다음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나서 언니의 말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의 결심을 확인한 두 자매는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혀를 깨물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은 이 고을 저 고을로 퍼져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두 자매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찬양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서운 칠성바위. 경주 월성군 오야리 뒷산은 험한 돌산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갈래의 산발이 마을로 뻗어내려 있답니다. 이 두 산발에 연결되어 각각 7개씩 지성묘가 줄지어 있지요. 오야마을 사람들은 이 지성묘들을 칠성바위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에 찾아가서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답니다. 이 마을에서도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 호롱불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이럴 때 쾅 하고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때가 있답니다. 이 소리는 7개씩 줄지어 있는 칠성바위 밑에서 갑옷을 입은 큰 장수가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뒤이어 우르르 쿵 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장수가 칠성바위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칠성바위 위로 뛰어다니며 헤아리는 발자국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닫아 건 다음 눈을 가리고 귀도 막고 엎드려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않는답니다. 만일 누구라도 밖을 내다보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천벌을 받아 죽고 그 마을은 그해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 같은 것이 번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흉한 변을 당하게 된다고 믿었답니다. 이 장수가 바위를 세어보고 16개가 다 있으면 다시 지성묘 밑으로 들어가 숨어버리지만은 만약에 바위돌이 하나라도 없어졌을 때에는 이 마을이 아주 멸망하고 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오야마을 할아버지들은 젊은이들에게도 이 바윗돌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지성묘들은 아직도 잘 보존되어 왔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는 집터. 옛날 오금리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이 칠성 바위 앞에 조상의 무덤을 쓰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 손바위라고 불리고 있는 지성묘 앞에 아버지 산소를 썼답니다. 풍수쟁이 말과 같이 그 가난한 사람은 몇 해 안 되어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서 이 집에 손님들이 찾아드는데 마치 객사집 같았답니다. 집안 아낙네들은 손님 치닥거리의 실증이나
부자 주인에게 매일같이 불평을 퍼부었답니다.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부잣집 주인이었지만 집안 아낙네들의 불평 소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요. 이 부잣집에 손님 때문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답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이 지성묘를 손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이 부잣집에 들어와 주인을 찾아 말을 했답니다. 댁에서는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손님을 막으려면 손바위 밑에 받쳐있는 4개의 돌을 흙으로 묻어버리시오. 그렇게 하면 귀찮은 손님들은 다시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기뻐 곧 인부들을 동원하여 받침돌을 모두 흙으로 묻어버렸답니다. 그 후부터 웬일인지 해마다 농사가 되지 않고 집안 식구들도 시름시름 병에 걸려서는 아무리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답니다. 또 무슨 일을 벌이거나 말썽이 생겨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재산은 줄어들고 살림은 기울어져 갔답니다. 살림이 기울어짐에 따라 찾아오던 손님들도 한 사람, 2사람 줄어들더니 마침내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주 망해버리자 귀찮은 손님들도 아주 자취를 감추고 그림자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금리에 그 부자가 살던 흔적이라고는 더마저 없어지고 길목의 손바위만이 반쯤 흙에 묻힌 채로 외롭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공민왕의 꿈에 나온 스님. 고려 임금인 공민왕은 재위 초기에는 참으로 어진 왕이었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 공주가 죽은 후로는 점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나 정사의 실증을 느껴 만사를 외면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공민왕은 신하들이 정사를 논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은근히 마음속에 두고 있었지요. 그럴수록 그는 승려 신돈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졌답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굳게 신뢰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연유가 있었지요. 공민왕이 아직 신돈을 알기 전 어느 날 공민왕은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 힘센 장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공민왕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요. 공민왕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하였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칼을 든 장사만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장사가 공민왕을 칼로 치려고 하자 공민왕은 2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지요. 공민왕이 슬며시 눈을 떠보니 장사의 머리는 바가지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온 몸에서 피를 토해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자기 앞에는 장삼을 입은 스님 한 명이 서 있었답니다. 꿈에서 본 그 스님의 얼굴은 오래도록 공민왕의 내리에 남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원명이라는 신하가 공민왕에게 아뢰었답니다. 마마, 덕망과 슬기가 아주 출중한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그 명성이 자자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마께서도 한번 만나 그 설법을 들어보시면 심신이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그래? 그럼 어서 데려오너라. 그렇지 않아도 명승을 만나 좋은 설법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는데. 며칠 뒤 김원명이 신돈이라는 승려를 데리고 왔는데 공민왕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꿈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공민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내가 생시에는 스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꿈에서는 몇 번 뵌 적이 있다오. 그러면서 공민왕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공민왕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신돈이 말을 하였답니다. 아무래도 전생에 인연이 깊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날부터 공민왕은 신돈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람인 양 늘 곁에 두었답니다. 어느 날 공민왕이 신돈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지요. 나는 이제 지쳤소. 임금이니 정치니 하는 것이 딱 싫어졌소. 아무리 머리를 쓰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북으로는 대국이 밤낮 없이 괴롭히고 남으로는 호시탐탐 외적들이 행패를 부리니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신도는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한나라의 임금이라도 자신의 행복도 생각하셔야 하지요. 하찮은 백성들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데 나라의 주인인 임금께서 행복을 찾지 못하신다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공민왕은 조용히 신돈의 말을 귀담아 들었답니다. 난 이제 임금 자리가 싫소. 세력 다툼에 급급한 신하들에게 질려버렸고 아무리 이 나라의 주인인 임금이라 해도 외적의 침입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는 초라하기 그지없을 뿐이요. 그러나 왕위를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뒤를 이을 후사도 없으신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도는 공민왕을 살살 구슬렸지요. 그 구슬림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공민왕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신돈에게로 점점 마음이 쏠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신돈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해대던 공민왕은 신돈을 향하여 문득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돈, 그대가 나라를 맡아주면 어떻겠소? 그러나 신돈은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황급히 물러났답니다. 그러나 말끝을 흐리며 여운을 남기는 것이 여간 심상치 않았지요. 신돈의 이런 태도는 모두 계략에 불과하였으나 공민왕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신돈의 태도에 더욱 호감을 가졌지요. 얼마 뒤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신하 이승경과 정지훈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신도는 다시 공민왕 가까이 접근을 하였답니다. 머리가 비상한 신도는 자신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신하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한동안 공민왕을 찾지 않았던 것이지요. 공민왕은 반가움에 신돈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잘 왔소. 그간 내가 얼마나 찾은 줄 아시오? 내 옆에서 예전처럼 나를 지켜주시오. 공민왕은 신돈에게 사부라는 칭호를 내리고 언제나 그를 가까이 두었답니다. 그 때문에 신돈의 지위는 신하들 사이에서 뇌물을 갖다 바칠 만큼 급부상하였고 백성들 사이에는 신비와 대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분의 설법이 바로 극락하는 길이라오. 신도는 부처가 사람의 몸을 빌려 환생한 승려라오. 임금의 총애와 아첨하는 무리가 날로 늘어나자 마침내 신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답니다. 신도는 불공을 들이러 오는 부녀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희롱하였지요. 하루는 신돈이 기현이란 사람의 집에 들렀는데 나라의 실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신돈인지라 기현은 어여쁘기로 소문난 계집들을 불러 그의 시중을 들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기현의 아내가
인사를 하였는데 신돈이 그의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였답니다. 신돈은 기현의 아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욕정의 눈길을 보내었지요. 그리고 슬며시 손목을 잡아보기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신돈의 마음을 알아차린 기현은 이것을 두 번 다시 없는 출세의 기회로 생각을 하였답니다. 신돈이 내 아내에게 홀딱 빠졌다 이거지? 저자의 마음만 잡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 기현은 아내를 불러 무언가 속삭였고 아내는 다시 신돈의 옆에 앉았답니다. 기현의 아내는 몸을 신돈에게 바짝 붙이고 앉아 은근히 추파를 보내기 시작하였지요. 신돈에게 기현의 아내가 먼저 꼬리를 친 것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기현과 그의 아내는 신돈을 신처럼 떠받들었고 온갖 시중을 다 들었답니다. 이로써 기현은 신돈의 신복 지인이 되었고 신돈은 기현의 아내를 취하는 대가로 기현을 극진히 돌보아 주었답니다. 신돈의 권세와 음욕은 계속해서 이어졌지요. 기현을 비롯한 신복들이 무언가 기뜸을 하면 어여쁜 아내를 둔 사대부들을 괜한 트집으로 잡아들였답니다. 아내들은 벌벌 떨며 신돈에게 빌었지요. 제 남편이 풀려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남편이 풀려날 길은 딱 하나가 있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신돈이 이렇게 한마디 건네기라도 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눈물로 호소를 하였답니다. 신돈의 말을 잘 들으면 남편과 함께 석방을 해 주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을 벌하거나 귀양을 보냈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온갖 행패와 욕심만을 일삼는 신돈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지요. 그들 중 엄부흥, 이전호 등은 은밀하게 만나 회의를 열었답니다. 신돈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회개망측한 자요. 그것뿐이겠소. 그자의 수작은 짐승이나 다름없소. 그들은 입을 모아 신돈을 욕하였지요. 그때 이존호의 입에서 또 다른 말이 흘러나왔답니다. 요즘엔 이상한 짓이 한 가지 더 늘었다고 하더구려. 무슨 짓이요? 어서 말해보. 신돈은 하얀 말만 보면 그걸 잡아서 신장을 먹는답니다. 그뿐이 아니라오. 꿈틀대는 지렁이도 정력에 좋다고 한 입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들은 은밀한 회의 끝에 상소문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지요. 그들은 더 이상 신돈의 행패를 간과할 수 없어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문을 올렸답니다. 병약무인한 신돈은 전하와 더불어 한자리에 앉아 전하를 욕보이고 능멸하였습니다. 또한 재상이 그의 집이라도 찾아가면 거만하게 버티고 앉아 늘 아래에서 절하게 만듭니다. 전하께서는 요물인 신돈을 속히 물리쳐 이 나라의 사직과 정권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러나 국민왕은 상소문을 보고 크게 분노를 하였답니다. 그는 상소문을 불태우도록 하고 즉시 이존호를 잡아들이라고 명하였지요. 이 간사한 놈, 나라의 기둥인 신돈을 모함하다니. 이존호는 국민왕의 노여움을 샀지만 이에 위축되지 않고 국민왕과 한 자리에 앉아있는 신돈을 향해 소리를 쳤답니다. 늙은 요물 같은 중놈이 감히 전하와 같은 자리에 앉다니 어찌 무례함이 이리도 하늘을 찌르는가? 이존호의 호통에 신돈이 깜짝 놀라 허둥지둥 아랫자리로 내려앉았답니다. 그러나 국민왕은 더욱 화가 치밀었는지 이존호를 옥에 가두고 말았지요. 국민왕은 그만큼 신돈에게 빠져 있어
그 음탕함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지요. 자신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신돈이 자기 집으로 신복들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때 황급히 문지기가 뛰어들어오면서 말을 하였지요. 상감마마께서 행차하셨습니다. 상감마마는 나를 고결한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쩌나? 이런 꼴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신도는 얼른 술상을 급히 치우게 하고는 대문으로 뛰어나가 공민왕을 맞아들였답니다. 공민왕이 신돈의 방에 들어가자 상에는 과일 한두 개가 놓여있을 뿐이었지요. 신돈은 조리 있는 말로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며 공민왕을 모셨답니다. 이에 속아 넘어간 공민왕이 다시 한번 신돈을 칭찬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요. 그날도 공민왕이 신돈을 불러 나란 일을 의논하는데 신돈은 평소와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공민왕이 물어보았지요. 아니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혹시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제야 신도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였답니다. 상감마마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더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오. 난 언제나 다른 신하의 말을 제쳐놓고 선사의 말을 들었소. 신도는 때를 놓칠세라 거짓말을 술술 늘어놓았답니다. 그래도 소문은 그렇지 않사옵니다. 그건 모두 선사를 질투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 말을 믿는 것이요. 신도는 공민왕의 자기의 계책에 술술 넘어오자 속으로는 우스워하였답니다. 그러나 신도는 눈물까지 또르르 흘리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지금은 헛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헛소문이 자꾸 커지면 저를 모함하는 자가 점점 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감마마께서는 그들의 말에 솔깃하실 테고 그렇게 된다면 이 늙은이의 신세는 신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훌쩍거렸지요. 이에 공민왕은 어린애 달래듯 신돈을 달랬답니다. 손수 글을 써서 맹세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신도는 승려인데도 공민왕을 배경 삼아 첩을 거느리고 자식까지 낳았답니다. 더군다나 기현, 최사원, 이춘부, 김란 등과 합세하여 세력을 만방에 뻗치자 신돈을 아끼던 공민왕도 차차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이에 공민왕은 슬슬 신돈을 꺼리게 되었으나 눈치 빠른 이 요승은 곧 사실을 알아차렸답니다. 신돈은 으슥한 밤 신복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사를 모의하였지요. 그는 공민왕이 자신을 내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이때 이인이라는 문객이 우연하게도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투서를 써 재상의 집 마당으로 던졌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하인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 투서를 발견하고는 이를 이상히 여겨 주인에게 전해 주었지요. 투서를 손에 쥔 재상은 곧 그것을 공민왕에게 바쳤답니다. 공민왕은 벼르고 있었던 터라 신돈 일당을 잡아들여 고문을 하였지요. 고문이 어찌나 가혹했던지 기현과 최사원은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신돈만은 끝까지 버티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마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노승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시고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공민왕은 입가에 센 웃음을 가득 머금은 채 이렇게 말을 하였지요. 신도는 잘 듣거라. 맹세는 네가 먼저 어긴 것이지
부녀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처의 설법을 전하여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지금 자식을 둘씩이나 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 것이야? 그리고 갑옷을 만드는 곳을 7곳이나 지었으니 이것은 평생을 같이 하자던 우리의 맹세를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신도는 공민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답니다. 도라지, 소녀.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고 부르는 소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도라지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친척도 없었지요. 그래서 도라지의 얼굴은 늘 슬픔에 잠겨 있었답니다. 어느 날 도라지가 샘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가와 말을 했답니다. 물 좀 떠먹게 바가지 좀 빌려주세요. 도라지는 말없이 바가지에 물을 떠서 소년에게 주었답니다. 그 뒤 꼭 그맘때면 도라지는 샘으로 물을 기르러 갔고 꼭 그맘때면 소년은 샘으로 물을 마시러 왔답니다. 소년과 도라지는 친해졌답니다. 너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데 얼굴에 늘 슬픔이 어려 있어.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슬픈 표정이 얼굴에 배어 있었나 봐. 소녀는 외로운 도라지를 친동생처럼 사랑해 주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도라지야, 우리가 크면 결혼하여 함께 살자. 도라지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그때부터 도라지의 얼굴은 차차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매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일도 함께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뜻밖의 말을 했답니다. 도라지야, 나는 공부를 하려고 먼 중국 땅으로 가게 되었어. 공부를 마치려면 10년이 걸릴 것이야.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도라지는 섭섭하였지만 그렇다고 공부하러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도라지야, 중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 그때 우리 결혼하자. 그동안 도라지도 절에 가서 공부나 하고 있어. 도라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나 꾹 참았지요. 도라지는 또 그 전처럼 슬픔에 잠겨 있었답니다. 도라지는 소년이 떠날 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그래, 나도 용기를 내어 절에 들어가 공부를 하자. 도라지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소녀가 여기는 무엇을 하러 찾아왔는고? 스님이 물었지요. 도라지는 스님에게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스님은 도라지의 청을 들어주었지요. 도라지는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답니다.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밤에는 스님에게서 글을 배웠지요. 도라지는 산 나무를 캐러 갈 때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답니다. 이제 도련님이 돌아오시겠지? 처녀로 자란 도라지는 매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배가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마을로 시주하러 다니던 스님이 도라지에게 이런 소문을 전해주었답니다. 중국으로 간 그 총각은 오지 않는단다. 그곳의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산다더구나. 도라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 어떤 스님은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중국으로 공부하러 간 그 총각이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더라. 도라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하루하루를 슬픔과 근심에 쌓여 지내던 도라지는 저를 떠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지요. 산신령님, 저는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여기에서 혼자 살겠어요. 도라지는 이렇게 산신령에게 맹세를 했답니다. 깊은 산 속으로 들어온 도라지는 움막을 짓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중국으로 간 소년이 생각나면 손가락을 깨물며 생각을 지워버렸답니다. 이제 그 소년 생각은 하지 않기로 산신령님과 맹세했기 때문이지요. 세월은 자꾸만 흘러갔답니다. 도라지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졌지요. 어느덧 도라지는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도라지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산나무를 뜯는데 저 멀리 바다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도라지는 벌떡 일어나서 그곳을 바라보았지요. 바다 위에 큰 배가 나타나더니 중국으로 떠났던 소년이 서 있었지요. 도라지야, 도련님. 도라지도 크게 외쳐 불렀답니다. 도라지야, 보고 싶었어. 도련님,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도라지는 산 꼭대기에 서서 두 팔을 들고 소년을 목청껏 불러보았답니다. 그러나 도라지가 본 것은 바다 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소년의 환상이었답니다. 도련님, 나를 두고 어디로 가셨나요? 도라지는 소년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산 꼭대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산신령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도라지야, 너는 그 총각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했지.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야? 도라지는 가슴이 철렁하였답니다. 산신령님과 맹세를 저버린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미 할머니가 되어버린 도라지는 소년 생각을 한 것이 너무나 창피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도라지는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겼답니다. 도라지야, 이리 나와서 용서를 빌지 못할까? 그래도 도라지는 바위 틈에 숨어 나오지 않았답니다. 너는 나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바위 틈에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으니 벌을 받아야겠다. 도라지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다가 도라지는 마침내 몸이 굳어져서 한 송이 꽃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도라지는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외로이 피는 꽃이 되었답니다. 죽 한 그릇의 교훈. 옛날 어느 마을에 헛씨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살림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늙을 때까지 과거 공부에만 골몰을 하다가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죽은 허선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세 아들도 마음씨가 아주 착하고 행실 또한 단정하였지요. 세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답니다. 아버지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평생을 선비의 길을 걸으셨다. 우리 세 형제가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도록 하자. 큰 형이 말하였지요. 이때 둘째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에 그럭저럭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친척들의 도움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 형제는 따로 살림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형과 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글 읽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둘째가 말을 이었지요. 알겠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계속 과거 공부를 하십시오. 그 대신 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돈을 벌어보겠다고? 예,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10년만 부지런히 장사를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뒤를 돌봐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먼저 집을 팔아 형수와 괴수를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큰형과 아우는 조용한 절간에 가서 과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논 세마지기와 돈 몇 푼 뿐이었지요. 둘째는 돈 몇 푼으로 미역을 샀답니다. 그 미역을 짊어지고 그동안 신세를 졌던 일가 친척집을 찾아 나섰지요. 그동안 우리 집안을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변치 않습니다마는 이 미역을 받아주십시오. 하고는 미역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요. 일가 친척들은 착한 둘째의 행동을 보고는 앞으로도 우리 일가 친척들이 계속 도와줄 터이니 열심히 공부하여 꼭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게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도움 받기를 사양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꼭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싶으면 목 하나 좀 주셨으면 합니다. 목하라면 얼마든지 주지. 일가 친척들은 둘째에게 많은 목화를 주었답니다. 마침 그 해에는 목화가 풍년이 들어 집집마다 많이 쌓아두고 있었답니다. 둘째는 이 목화를 가지고 가서 아내와 둘이서 부지런히 실을 뽑았지요. 그리고 이 실로 무명 옷감을 짰답니다. 무명 옷감을 장터로 가지고 가서 팔았지요. 둘째와 그의 아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답니다. 그동안 먹는 음식으로는 멀건 보리죽 한 그릇씩이었지요. 어느 날 둘째의 아내는 멀건 보리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여보, 우리도 내일 아침에는 밥 한번 해먹읍시다 하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둘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는 이 보리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이어나가야 하오? 하고 거절을 하였답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은 차곡차곡 저축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절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형과 아우에게는 쌀과 책값을 보내주었지요.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형수와 개수에게도 쌀과 찬값을 보내주었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둘째는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논과 밭을 조금 사들였답니다. 그러나 둘째는 오래 글 공부만 하다가 장사길에 나선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사짓는 기술이 없었지요. 그래서 착한 머슴 하나를 두기로 하였답니다. 둘째는 머슴에게 농사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좀 쉬시지요. 머슴은 둘째가 너무 험한 일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답니다. 괜찮네. 피땀 흘리지 않고 어찌 보리죽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나? 그래도 그렇지요. 이런 험한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사람아, 일을 어찌 험한 일, 편한 일을 가릴 수 있겠나? 둘째는 이렇게 말하면서 머슴과 함께 땀을 흘렸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둘째의 농사는 언제나 잘 되었답니다. 또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지요. 둘째는 돈이 생기는 대로
농가 밭을 자꾸 사들였답니다. 이제는 사방 십리 안팎의 논과 밭은 모두 둘째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둘째가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오박살이었지요. 먹는 음식도 보리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간에서 공부하던 큰형과 아우가 이 소문을 듣고 잠시 둘째를 만나러 왔답니다. 그동안 너는 크게 성공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으니 면목이 없구나. 한편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을 위해 흰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 그리고 좋은 술까지 마련하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본 둘째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지요.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상을 물러가시오. 날마다 우리가 먹는 보리죽을 끓여오시오. 남편이 정색을 하여 호령하는지라 아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상을 도로 가지고 나갔답니다. 이때 정말 섭섭하게 생각한 사람은 큰형과 아우였지요. 큰형은 야속하다는 듯 둘째를 보며 소리를 쳤답니다. 참 너무하구나. 모처럼 이렇게 형제들끼리 만났는데 밥 한 그릇 제대로 먹는 것이 그렇게도 아까우냐? 그것도 네가 어렵게 산다면 말도 하지 않겠다. 옆에 앉았던 아우도 한마디 거들었지요. 그렇습니다. 큰 형님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집에 오지 맙시다. 그때 둘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소문대로 논도 밭도 한평생 먹고 지낼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큰 뜻을 이루자면 굳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형제가 약속한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보러 가실 때에는 그 여비와 비용을 제가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큰형과 아우는 얼굴이 밝게졌습니다. 자기들의 짧은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너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미안하게 되었구나. 이리하여 큰형과 아우는 다시 절간으로 돌아가 부지런히 공부를 했답니다. 한편 둘째는 여전히 보리죽 한 그릇을 먹으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세월이 흘러 꼭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큰형과 아우는 나란히 과거 급제하는 영광을 얻었답니다. 두 형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니 둘째와 아내 그리고 자기 부인들과 일가 친척들도 환영해 주었답니다. 둘째는 큰형과 아우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셨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정하여 큰 잔치를 벌였지요. 둘째는 큰형과 아우에게 그동안 제가 형님과 아우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 형제가 애당초 약속한 10년 만에 큰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세 형제가 모두 잘 참고 부지런히 노력한 덕택이지요. 하고 말하였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잔치가 끝나자 자, 우리 세 형제가 의좋게 살 곳을 마련해 두었으니 같이 갑시다. 하고는 앞장을 섰답니다. 새 집은 약간 떨어져 있었지요. 둘째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으로 이곳에다가 세 형제가 살 집 세 채를 짓고 또 하인들이 지낼 곳도 마련하였답니다. 둘째와 그의 아내는 오늘부터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잇는 것도 끝이었지요. 죽 한 그릇의 교훈은 영영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큰형이 둘째를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둘째 형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겨우 알 것만 같습니다. 이리하여 세 형제는 그 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